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6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론편 꼭지로 하나 이제 골랐고요.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이전 정부에서 아마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겠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자, 오늘은 거기에 약간의 하나의 더 뭐랄까 확신을 더 주는 그런 사안을 제가 이제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곧 이제 바로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라는 것과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엄연히 다른 것이죠. 핵 추진 잠수함하고 어떤 무장을 싣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전 세계의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보통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핵 무장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곧잘 있죠. 그렇지만 그 둘은 엄연히 좀 다르다. 요즘 뭐 핵 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 그런 과정으로 여러 가지 국제 관계를 고려해서. 예. 자, 그런 이제 시사점이 많아요. 오늘은 뭐 그런 외교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취해왔던 내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갑자기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진행 과정도 미국과의 합의가 없이는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것을 특히 공개적으로 그러면 더더욱 더 그렇죠. 예.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죠. 자, 그런 이제 사안들이 있고, 오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어요. 예. 뭐 저도 덕분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돼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오늘 그 캐비테이션, 영어로 밑에 영어 있고 공동화라는 거고, 우리 초공동의뢰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개발 중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자, 그것은 저 공동화 현상을, 캐비테이션 현상을 무기로 활용한 거고,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까지 공동화, 캐비테이션은 수상함, 프로펠러 추진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 요인이었어요. 피해야 될 것이죠.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잠수함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침 좋은 자료가 찾게 돼서, 좋은 자료를 만나게 돼서 예전보다 이해도가 훨씬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에 프로펠러가 돌고 있죠. 저 속에서 보면 이제 프로펠러 주변으로 조금의 공기방울이 생기는 게 보이고, 밑에 그 고속으로 돌렸을 시에는 프로펠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기포들이 생겨요. 이게 수증기거든요. 물이 그냥 바뀐 거예요. 끓어오르는 셈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 끓일 때 물 끓이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 급격히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속 고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디젤 엔진을 디젤 추진을 이야기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디젤 추진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그것도 전기로 가기는 가는 겁니다만은, 그 다음 원자력 추진하고, 그들의 기동 속도가 뭐 절대 속도도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속도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하고, 그것과의 공동화 현상을 서로 조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왠지 어려워 보이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왜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은, 왜 기포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지고, 그게 왜 충격이 되고, 왜 프로펠러는 그걸 싫어하느냐. 잠수함과, 수상함, 특히 잠수함은 소리가 크게 나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버눌리, 베르누이, 정리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것이고, 과학도 다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물을 끓일 때 100도의 물이 끓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 분자들이 있는 데다가 물 분자들이 서로 막 엮여 있는 거잖아요. 액체 상태로. 거기다 열을 계속 가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뚫고 나가는데 뭘 뚫고 나갑니까? 그 물 분자가 기포가 되지 수증기가 되지 못하게 눌러놓는 게 뭡니까? 우리 기압이에요.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100도 정도까지는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한테 열을 많이 줘서 힘을 생기게 해서 증발시키는 거거든요. 그 공기 압력을 누른 상태에서 헤쳐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라면 끓이는 물에다가 열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증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끓게 할 수 있어요. 왜? 압력을 줄이면 돼요. 압력을 줄이면 위에 누르는 힘이 적어져요. 분자에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물 분자에. 그러면 압력이 어느 수준보다 낮아지면 공기 분자들이 끌어서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비견한 예가 이런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낮고 압력이 낮죠. 그런데 물은 끓긴 끓어요. 밥을 하면. 근데 선밥이 되죠. 왜냐? 평평한 저기 해수면에서는 100도씨에 끓던 물이 여기 가면 뭐 70도, 60도에서 끓으니까 밥이 선 거예요. 물은 끓는데 온도는 60도밖에 안 돼요. 왜?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것을 극단적인 경우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가 빨리 돈다는 거죠. 물의 압력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확 밀어내는 반대쪽으로는 그만큼 물이 빨리 오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펠러 표면에서. 그래서 걔들이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기포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 기포들이 밀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바닷물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압이 바로 정상 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물이 액체로 있을 때 하고 기체로 있을 때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그래서 공간을 훨씬 많이 차지해요. 그럼 일단 뭐가 되느냐? 접촉면에 물방울이 많이 수증기 방울이 많이 매달리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프로펠러가. 물을 계속해서 물을 밀어내야 되는데 공기방울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 1차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공기방울이 생겼다가 압력이 정상이 되면 바로 그 공기방울이 필요가 없으니까 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워낙 부피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폭발하듯이 사라져요. 그 기포들이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초음속 돌파할 때 생기는 그 충격파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쌀알 같은 크기의 기포들이 계속 조그만 충격파를 막 쏘는 거예요.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프로펠러 표면을 막 강하게 때려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손상이 될 정도로. 자, 이게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모습이죠. 개월수가 지나면서 저게 다 벗겨져 나간 겁니다. 이제 그 기포가 이제 압력이 정상이 되면서 터져 나가면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상해를 준 거죠. 자, 이게 잠수함이 왜 최악이냐? 엄청난 소리가 나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것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문제다, 잠수함에 있어서. 이제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동화. 자, 그래서 이 옛날에 자료를 살펴보면은 옛날에 다 뭐 디젤 잠수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겠느냐. 소리가 나면 잠수함 들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펠러 숫자를 늘려요. 프로펠러 숫자를 늘리면은 각각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 수 있어요. 물하고 만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공동화 현상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숫자도 처음에 숫자를 많아지게 하다가 그다음 형상, 물을 만날 때 그 공동화 현상이 최소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독일의 212급 잠수함의 모습이에요. 뒤에 스크류가 이제 달려있죠. 이것도 보통 홀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홀수예요. 전부 다. 짝수가 아니에요. 짝수가 하면은 서로 공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수로 가는 거예요. 참 홀수의 의미 묘하죠. 균형을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뒤에 뾰족히 튀어나와 있어 조금만 바람개비처럼 달려있는 거, 저거는 뭐냐면은 저기가 이제 보통 그게 맴돌이가 많이 생기는데, 와류가. 그 와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저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건 디젤 잠수함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저게 워터젯이에요. 오른쪽 뒤에 붙어 있는 게. 자, 이게 대부분 핵 추진 잠수함이, 현대 대부분 핵 추진 잠수함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살펴보건데, 이거 디젤 잠수함에 이걸 설치한 곳은 옛날에, 지금도 아직 현역으로 있다고는 하는데 러시아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펌프젯을 단다 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보면은 이게 무게 중심이 가운데 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는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속에서 떠야 되는 부분에 잠수함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새로운 펌프젯이 들어갔을 때 뒤에 무게 중심 뒤로 움직였을 때 그걸 상쇄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배 자체를 크게 하면은 이 영향이 최소화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소음 저감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소중하죠. 예. 그런데 디젤 잠수함에 있는 기존 프로펠러, 여기서 디젤 잠수함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거기 뭐 최고속이 얼마, 당연히 원자력 잠수함이 더 빠르죠. 예, 그렇지만 통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디젤 잠수함은 그냥 거의 매복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복해 있다고. 저걸 추격할 수도 없어요. 속도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가 들키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 속도가 수상함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되게 매복지에다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움직이는 속도, 뭐 물속에서 일주일 작전한다, 2주일 작전한다, 한 달 작전한다 할 때는 그런 작전 환경이 감안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속도, 뭐 시속 2노트, 5노트 이래 도는 거예요. 아주 위급 상황에만 최대 출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소음이고 뭐고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들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내가 은밀히 작전할 때는 속도가 아주 낮아요. 그때는 기존 프로펠러로 해도 소리 안 나요. 왜? 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수함들이 옛날에 뭐 림팩 작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평양 전장까지, 훈련장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이 이제 전시 상황이라면은 그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연안에서 활동하기에는 디젤 잠수함이 괜찮아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고 좁잖아요. 해협이. 남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예. 그런데 공격 잠수함 또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 오래 있어야 될 뿐더러 상대방을 추격하고 도망 다녀야 돼요. 고속으로 많이 다녀야 돼요. 고속으로. 공격 잠수함이 그런 것이죠. 디젤 잠수함을 공격 잠수함으로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펌프젯이라는 것은 고속으로 항상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속으로 돌리면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내가 목숨이 위협할 경우에 고속으로 돌리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배가 전지를 금방 소모해서 그 추격전이 끝나서 생존을 하게 되면 금방 다시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충전해야 돼요. 2노트, 5노트로 다녀야지만 그 스펙상에 있는 재원표상에 있는 뭐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속으로 오래 달리면 달릴 수가 없어요. 전기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펌프젯이 원자력 잠수함에 쓰이는 거예요. 배도 크고 전기가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고속으로 달려도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왜 펌프젯이 핵추진 잠수함에 많이 쓰이느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펌프젯을 개발한다는 것은 뭔 의미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서 2022년 작년에 준이면 언제입니까? 예, 6월 달이죠. 나온 논문을 하나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이거 공동화죠. 펌프젯 추진기 단독 성능 시험 및 해석 기법 109 이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디젤 잠수함을 위해서 프로펠러를 성능 시험을 하는 거, 그거는 이미 다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 여러 차례 했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펌프젯을 개발하니까 펌프젯용 시험 설비와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세팅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결과를 발표한 거고 잘 나왔다.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은 그 펌프젯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누적이 됐구나. 그 결과로서 이거 진행을 했구나. 즉, 이 시험 시설을 세팅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제는 정부의 국방부의 차세대 잠수함 추진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거기서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이 여기 있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래 잠수함 추진기 소음 모형 시험법 개발. 그게 핵심 수단은 뭐냐? 펌프젯을 통해서다. 펌프젯은 디젤에 쓰이느냐? 디젤 잠수함이 쓰는 게 맞느냐? 핵추진 잠수함 쓰이는 게 맞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 제한 요청서가 작년 5월에 또 나왔어요. 예. 제가 벌써 이런 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과제 제한 요청서를 내서 민간까지 이제 민간은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공개돼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과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탐색 개발은 다 해본 거예요. 아, 이게 거의 7, 80% 이상 다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논문이 2022년 6월달 논문이었죠. 그럼 그 연구는 언제 수행됐느냐? 21년, 뭐 20년, 21년 이때 수행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논문 속에서 그 최근에 또 했던 다른 과제들이 또 다른 논문들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지난 수년간 맹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연구가 돼 있고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자. 이건 설계 기술이라고 돼 있지만 저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는 다 축적이 됐다 이 이야기예요. 시험 설비까지 있다. 예,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에서 24년까지잖아요. 이 기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31억 투입해서 펌프제 설계 기술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핵잠수함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되는 거. 예. 자, 이 연구개발 필요성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걸 이제 굳이 제가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이걸 통해서 펌프젯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 펌프젯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비밀스러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주요한 쟁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기술 요소가 뭔지. 근데 이거 이번에 기획서를 통해서 제안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줄 끊어 부분만 보겠습니다. 위에 값도 볼까요? 펌프제 추진기는 90년대 미 해군을 시작으로 처음 개발한 건 아마 영국 해군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화된 게 미 해군인지는 모르겠어요. 국외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 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펌프젯을. 자, 이 방위 기술 특성상 선진국의 연구 자료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다. 맞죠?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칙적인 장단점을 분석하고 음향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상세 연구가 필요함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거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논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분석이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펌프젯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기존에 쓰이는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개방형 프로펠러라고 한다. 앞서 보여드린 부분이 있죠. 예. 자, 개방형 말고 그러면 지금 펌프젯은 폐쇄형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날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중 방사 소음을 저감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를 늘릴 수 있으면 속도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프로펠러 날개를 아까 디자인 변경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중 방사 소음, 수중에서 내는 소음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저감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펌프젯으로 가야 된다. 예. 자, 펌프 또 한번 확인 드리면은 펌프젯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속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속으로 다니려면은 디젤 엔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국외 선진국에서는 펌프젯 추진기를 적용하는 추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하지만 해외 선진 기술이 도입이 제한되므로 이건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이 기술 내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 왔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펌프젯 추진기는 개방형 프로펠러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것이 개방형이죠. 추진 성능이 저하되며 이게 중요해요. 기존 프로펠러 대비 이게 추진 성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같은 전기를 넣으면 속도가 천천히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살펴본 다른 자료에서도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중이 증가한다. 무게가 증가해서 특히 뒷부분의 무게가 더 증가된다. 그래서 잠수함이 무게 중심이 잘 안 맞는다. 잠수함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지. 하지만 이런 이제 지적 사안들이 있었고 현재도 대부분의 펌프젯에 대해서 인정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여기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부분이에요. 예. 선진국 수준의 기존 수준의 펌프젯이 아니라 그것의 약점을 극복하는 펌프젯을 개발하겠다는 눈치가 보여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감속형, 가속형 덕트, 덕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용하여서 공동 제어가 가능해서 덕트와 연결될 전향 또는 후향 고정자를 이용하여 추력 효율 증대가 가능하다. 자, 이것은 디지털화 되는 부분, 모델링 되는 부분, 시뮬레이션 되는 부분, 이제 최적 설계를 통해서 기존 펌프젯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기존에 다른 데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추진 성능 저하, 잠수함 하중 증가 이런 것은 맞다. 하중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잠수함의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펌프젯을 적용한 가장 작은 톤수가 프랑스 한 5,000톤급. 그 일반적으로는 5,000, 6,000이 넘어가야지 펌프젯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 지금 만창호함이 3,000톤급 되잖아요. 배치 3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는 있죠.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정도까지는 크기가 되겠다. 5,000톤급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안창호 배치 3가 핵 추진이라면. 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설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연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펌프젯을 옆 단면을 잘라서 옆모습을 본 거예요. 자, 펌프젯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물을 배출하는 것이에요. 그게 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관 가운데 임펠러가 들어있고, 우리 그냥 뭐 한일 펌프, 그 펌프랑 기본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펌프고 수력 발전소 그런 거는 다 같습니다. 제트스키. 그래서 이 덕트라는 것은 주위에 관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오른쪽부터 말씀드립니다. 덕트와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물리적으로 지지를 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가 로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 로트는 실제로 도는 부분이죠. 이렇게 뱅글뱅글. 그래서 로트가 기존의 이제 개방형 프로펠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전부 다 외국에서는 그림에 지금 가려져서 노출이 안 돼 있죠. 항상 보자기를 씌워 놓잖아요. 극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디자인만 봐도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9개, 11개 있는데 그거보다 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훨씬 숫자가 많아지고 그 둘레에 있는 그 덕터의 표면과 거리가 거의 그 빈틈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게 그 공동화 현상을 줄이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공동화가 아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프로펠러 주위로 앞뒤로 압력차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죄송합니다. 물이 끓어버리는 거잖아요. 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트라는 밀봉된 체계에 넣어서 압력 자체를 높게 유지를 해요.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압력차를 줄인다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공동화를 줄인다 이런 거고, 그 뒤에 고정자라고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 고정자는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저 앞에 붙을 수 있어요. 로터의 앞뒤에 붙을 수 있어요.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우리 제트 엔진 보면은 터보 제트 엔진 보면은 앞에 바람개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공기를 계속 압축시키죠. 조금씩. 압축된 공기를 연료와 섞어서 꽝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제트 엔진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 바람개비와 바람개비 사이에 엔진의 몸통, 여기로 말하면 덕트예요. 제트 엔진의 몸통을. 거기가 그 고정자,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고정자들이 도는 바람개비 사이사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압축된 공기가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넘어가서 추가로 압축되는데 가장 손실이 없게 해주는 게 스테이트예요. 고정자.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이 물의 흐름을 최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걸 잘 만지면은 출력의 손실이 있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극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물이 실험 결과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훨씬 짧고 적은 인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개발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KF-21이든 K9이든 잠수함이든 프로펠러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만져서 될 수 있다. 그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때까지 그냥 왔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언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고정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흐름을 더 편하게 잘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데도 지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니까. 중량 감소. 그리고 효율도 올라가겠죠. 속도 향상.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동화도 줄이고. 자, 이런 데 대한 것은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초공동거래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초공동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죠? 그거 잘 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은 이게 다 활용이 된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거 부인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노하우들이 거기에 그 초공동 의뢰의 추가 개발에도 적용이 되겠죠. 네. 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 나오는 실험 실험 시설이에요. 예, 지금 물론 이게 이제 물에 잠기는 부분 같은데, 그 보면은 이 특수한 시설인 것 같아요. 이게 물에 잠긴 티가 나죠. 근데 유리창이 있어서 밖에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펌프젯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까만 테두리, 저게 덕터죠. 그 다음 안에 임펠러가 보이죠. 로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그게 스테이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실험 상황에서는 스테이터, 그러니까 고정자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뒤가 아니고.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다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앞에 있는 걸 활용했고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개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수중 방사 소음 수준은 개방형 프로펠러 대비 소음 저감인데 이거는 비밀이겠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선진국 기존의 제품들의 동등 이상의 목표를 당연히 두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추진 효율을 볼게요. 저게 일반적으로 펌프젯은 추진 효율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잠수에서만 쓸 수 있다. 그 물론 아주 부분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도 나오는 정도인데 우리는 현 수준 유지가 목표예요. 여기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너희들이 못했던 걸 우리가 하나 잡아낸 게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CIS 성능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짐작되는 바는 있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된 펌프젯의 문제가 출력과 이란 부분이고 좋은 장점은 이제 소음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두 점에 대해서는 수중 방사 소음 수준과 추진 효율 두 개만 언급해도 상당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복 기습용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2주일이 있다, 한 달 있다, 뭐 AIP를 적용하면 한 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런 작전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들켜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경우에 최대 출력을 쓰게 되면은 기존의 그 개방형 프로펠러는 엄청난 소음을 발생하고 이미 그런 속도를 내는 경우에는 내가 이미 들켰기 때문에 그때 공동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작전은 아주 저속으로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프로펠러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연안용이다, 수비용이다, 우리 삼면을 지키는 용도다. 그게 딱 적당하다. 매복할 곳도 많고. 근데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펌프젯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속 추진을 의미한다. 디젤 엔진은 가지고는 계속 고속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당연히 핵 추진 잠수함을 전제로 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냐? 대양 작전을 의미하는 거다. 멀리 간다. 자, 이 1, 2년 전에만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중형 항모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KF-21 항모 탑재형을 개발한다는 얘기 나왔죠. 미국과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항모 전단을 우리 대한해협 내에 묶어놓지 않겠죠. 당연히 멀리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리지널 플레이어 이상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모 전단이 가는데 구축함하고 호위함만 따라갑니까? 잠수함 따라가야 돼요. 디젤 잠수함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맞죠? 속도를 못 따라가요. 속도를 기본적으로
그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물 위에 떠서 다녀야 돼요. 네. 밖에 노출시킨 대로. 그래도 속도 못 쫓아갈 거예요. 작전 환경에 돌입하면. 안 맞죠. 그래서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공격 잠수함으로라도. 예. 자, 그 공격 잠수함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전략 잠수함까지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 발사관을 개발했거든요. 수직 발사관을 개발하고, 거기 SLBM 발사 기술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럼 더더욱, 다른 나라들에서 가진 전략 핵 잠수함의 형태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그걸 공격용으로 쓸 수도 있죠. 미국처럼 로스앤젤레스급처럼 버지니아급처럼. 예. 그렇지만 그쪽으로 한 단계 더 다가서는 건 분명해요. 모든 기술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탄도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예. 자,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펌프젯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플러스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요인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지난 정부의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했죠. 차세대 잠수함 비행 상황 했더니 핵 추진이 간다. 이거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러한 언급을 우리 국방 언론에서 무시했어요. 예. 밀떡계에서도 아마 무시했을걸요. 예. 무시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딴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다면. 자, 그래 됐을 때 정확한 언급은 안 했고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진다라고 핵추진.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지금 쭉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제 추정입니다. 안창호 배치 3가 1차적으로 가능해요. 안창호 배치 2까지 지금 생산 중인데 그거는 디젤 추진이에요. 예. 그래서 배치 3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로는 전홍축 원자로예요. 전홍축 우라늄 쓰는 거 20% 이하짜리 무기로 쓰기 어려운 거. 이거는 국제적으로 거래도 돼요. 금수 품목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저걸 쓰는다 그러면은 연료를 자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저걸 90% 이상을 쓰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료를 전홍축을 쓰면은 연료를 자꾸 바꿔 끼워야 돼요. 근데 잠수함에 연료를 한번 넣었다 빼려면은 잠수함을 쪼개야 돼요.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 이하를 쓴다는 것은 잠수함의 수명을 뭐 자주 전지를 갈아 끼우겠다는 것이냐, 연료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세대 고효율 원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저 원자로는 국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원전에 대한 말씀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외 다른 증거들을 보자면은 이거는 2022년 올해 나온 건데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이 내용을 보면은, 자, 프로그램 기간이, 연구 과제 기간이 22년, 27년 다 요때. 자, 그죠? 저때 27년 정도 이까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과제도 24년까지였죠. 프로펠러 설계하고 생산 들어간다. 얼추 맞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60개월 동안 하는데 40피트 컨테이너면 보통 표준 컨테이너예요. 제가 알기로는 트레일러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고, 묘하죠. 예. 전력 생산기가, 발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 과제로, 예, 이래 돼 있죠. 한 번 연료를 넣었는데 20년 동안이나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출력, 그것도 다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다목적. 예. 그건 뭡니까? 예. 차세대 원전이에요. 차세대 원전. 예. 시기가 20년대 후반에 나올 잠수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산으로. 우리 펌프젯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다른 과제죠. 이거는 또 이것도 작년에 이미 많은 결정들이 돼 있었어요. 정권 바뀌기 전에. 과제 제안이 작년 6월이니까 그 전에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논문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제 제안 요청서가 나와서 업계로부터 들어와라라고 할 때는 그 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기초연구가 다 됐고, 된다는 확신,
ADD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고 기초기술을 확보했다는 거고 핵심 기술을 그것을 업계랑 공유하면서 체계 개발, 양산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이에요. 예. 이거 모터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모터를 예. 고성능인데 추진 전동기인데 기존 잠수함에 탑재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과제는 뭐였습니까? 전기를 원천적으로 생산하는 거였죠. 예.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뒤에 펌프젯을 돌리려면 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존 잠수함에 탑재된 추진 전동기 대비 약 2배다. 그죠? 자, 그러려면은 기존 잠수함이 2배 이상의 출력을 내려면은 잠수함의 톤수가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기존은 2, 3천 톤급인데 그럼 4, 6천 톤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에 그렇게 아마 대형인 디젤 잠수함은 없어요. 예. 그 정도 급이면 전부 다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를 다 해준 거잖아요. 이 세 개 과제만 모아보더라도. 자, 원자력 소형 발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40피트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거다. 한번 연료 충전하면 20년 쓴다. 그것은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기지 않은 선에서 개발하는 거고 거기도 서로 용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차세대 기술이에요. 왜 다목적이냐? 예, 앞으로 대형 원자로는 안 쓰입니다. 앞으로 소형 원자로들 쓰이게 돼요. 고효율. 지금 지역 뭐랄까 난방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발전소들. 지금은 천연가스로 많이 되는데 그게 향후 이런 걸로 될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 기술로 넘어가기 위해서 덜컥하고 갈 거예요. 전기차로 갑자기 탁 넘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의견 조율이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출력이 2배나 되는 모터, 강력한 모터. 거기다가 펌프젯. 그 세 가지 조합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시기는 전부 다 20년 중반, 중후반까지 완료다. 그거 모으면 새로운 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잠수함은 뭐냐?